안녕하세요. 착한경제연구소의 카이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고 설명해 드릴지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재무제표는 굉장히 많은 숫자로 그다음에 표로 이루어져 있죠. 이제 그 내에서 숫자들이 부리는 마법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신다면 그 마법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 마법에 빠져서 굉장히 나쁜 정보를 좋게 받아들이는 반대의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확하고 어떤 원리로 재무제표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여러분들은 이제 재무제표를 공부하시면서 이제 그 내에 있는 숫자의 마법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에 앞서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가 중에 한 명이죠. 이제 오런 버핏이 한 맛을 빌리면 나는 투자가가 아니라 이제 사업 분석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사업 분석가라고 하는 것은 투자를 할 때 이제 기업의 경영 실적과 그 다음에 기업에서 주는 여러 가지 제표들을 꼭 살펴보고 투자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가치 있는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차트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래프랑 숫자뿐만 아니라 재무제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겁니다. 물론 어렵기 때문에 이제 다 처음부터 볼 수는 없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더 쉽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숨겨져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재무 항목들이랑 그 다음에 투자 지표들을 내가 섞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내에서 항목들이 연결돼 있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혹시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실제로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지표들과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유용하고 어떤 게 유용하지 않은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투자하는 방향에 따라서 항목들을 적절하게 쓸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사업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처럼 목차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그 내에서 보통 대표적으로 이제 자본 변동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랑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있습니다. 이 내만 해도 굉장히 단위가 큰 숫자들과 항목들, 그 다음에 굉장히 비슷한 용어들이 쓰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시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머리도 아프실 거고 복잡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항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사업 보고서 내 항목들과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재무 항목이랑 투자 지표들이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재무 항목과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지표들, 그리고 사업 보고서의 여러 가지 표들에 나오는 내용들을 어떻게 관련성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내에서 핵심 사항과 보조 지표를 설정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내가 만약에 공격적인 투자자거나 내가 만약에 보수적이라면은 어떤 지표들과 항목들을 봐야 하는지, 그 다음에 업종과 업태별로 달라질 겁니다. 자, 여기서 활용하는 우리가 이제 보조 지표에서 우리는 기업의 수익성이랑 그 다음에 성장성, 안정성을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항목들 하나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방향에 따라서 나는 이런 항목들을 내가 중점적으로 볼 거야 라는 이제 기준을 설립하시는데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이제 업종별 재무제표의 차이를 제가 먼저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업종 내에서 숨어있는 주석의 필요성을 여러분들 강조를 드릴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숨어있는 우리가 알지 못한 여러 가지 진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업종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뭐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제약, 또는 철강, 여러 가지 서비스업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업종별로 이제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하거나 재무제표를 꾸리는데 실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가 필요한데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업종별로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도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될 거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간단한 예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포인트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적인 예로 화장품 관련 회사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뭐 네이처 리퍼블릭, 아모레퍼시픽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단어들 먼저 순서 나열을 했는데요. 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지만 이 회사들은 전부 다 같은 목적 갖고 있는 회사들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처 리퍼블릭이라고 하면 실제로 화장품을 유통하는 회사가 될 거고요. 아모레퍼시픽이나 이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 회사가 될 거고, 다른 이제 코스맥스랑 콜마 같은 경우는 제조회사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6개의 회사를 지금처럼 저는 이제 3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브랜드 회사, 그 다음에 제조회사, 유통회사인데요. 물론 이들 회사들은 이제 화장품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물건을 취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부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재무제표로부터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브랜드 회사에 속하는 아모레퍼시픽과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랑 제조회사를 제가 분류해 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브랜드 회사 같은 경우는 제조 원가율이 보시는 것처럼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회사에서 제조도 물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영업이익률을 높이면서 이제 수익을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는 제조회사인 한국콜마랑 코스맥스와는 좀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제조회사 중에서 이제 콜마랑 코스맥스는 이제 제조 원가율 같은 경우는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같은 브랜드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같은 회사처럼 보이지만 그 내에 간단한 원가율과 영업이익률만 보다 하더라도 두 회사 성격은 다르구나를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이제 브랜드 회사와 제조회사를 분류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유통회사 중에 네이처 리퍼블릭이랑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장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있는 재무제표를 정확히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유통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높은 매입 원가를 갖고 있고 판매비가 이제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회사들 내에서 만들어내는 화장품은 없다 하더라도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점포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큰 성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검색해서는 알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자, 우리가 이제 브랜드 회사랑 제조 회사 중에서 보통 부채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 회사의 부채 비율을 보시면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28% 정도, 그 다음에 LG생활건강은 55%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제조회사인 한국콜마랑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100%, 그 다음에 코스맥스는 이제 30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갖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채 비율이 100이 넘어가면 조금 이제 부채가 좀 많다라고 판단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들의 과거 실적들을 보면은 부채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만 보고 본다면, 이 코스맥스 같은 거 너무 높은 부채니까 뭐 실적이 악화됐거나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나 판단할 수 있지만, 자, 먼저 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의 이제 시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금융사로부터 차입을 활발히 함으로써 이제 급격하게 부채가 늘어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해외 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채를 끌어왔기 때문에 이제 전보다 훨씬 더 큰 값을 갖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악재보다는 이제 호재에 가깝죠. 그러니까 해외 법인을 인수함으로써 이제 사업을 확장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드러나 있는 표 말고도 그 내에 주석을 보시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항목들이 값이 변하게 되었는지를 꼭 판단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듯이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드러나는 숫자 외에도 그 내에 있는 여러 감사보고서나 이제 사업보고서를 보시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해당 항목들이 증가했고 감소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석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거고요. 자, 제가 세 번째로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재무제표 내에 있는 숫자들의 숨어 있는 진실인데요. 제가 지금 표를 보시면 이제 오리온에 대한 얘기고요. 이 표는 이제 오리온을 갖고 왔습니다. 자,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만 한번 따와봤는데요. 자, 매출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2017년도에 줄게 되었죠. 자,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다라고 한다고 해서 회사에 악재만 껴있느냐?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2017년은 오리온 같은 경우 어떤 일이 겪었냐면,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긴장감이 형성되었죠. 그러는 와중에 중국에 대한 이제 매출 규모가 줄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매출 규모가 줄은 만큼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에서의 매출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베트남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점점 오리온이 이제 진출을 하면서 매출 규모를 늘리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거꾸로 이제 중국과 다르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10% 정도 증가하였고,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약 20% 이상 증가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오리온 자체가 뭐 악재가 있어서 매출 규모가 줄었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제 단발성으로 이제 중국과의 긴장감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이제 매출이 줄었던 거죠. 반면에 다른 규모가 늘었다라는 사실은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가 호전되면서 매출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또는 그 이상을 상회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기록한다는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은 물론 주가에 반영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아신다면 지금이 들어갈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재무제표 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해드리는 강의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제 그 내에서 드러나지 않는 숫자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이슈를 전달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업종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하나 제가 분석해 드릴 생각입니다. 자, 해서 오늘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릴 거고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작된 영상이고요. 자, 오늘의 이제 카이저의 팁 말씀을 드리면 자,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을 한번 스스로 던져보셔야 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이 기업이 현재 자본과 부채의 비율, 그 다음에 매출액이 얼마인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기업이 부채를 끌어왔거나 자본이 늘어났다면 어떤 이유에서 자본이 늘어났는지 앞으로 어디다 투자를 기울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고요. 뭐 지금 연말에 다가온다면 배당을 하고 있는지, 배당을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는 회사 유보금을 어떻게 늘리고 있는지, 왜 그런지를 아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바로 이제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팩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주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본 흐름의 효율성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금 흐름표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하는 편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어디서부터 자본을 차입할 수 있는지랑 그 다음에 회사 내에서 얼마만큼의 이 잉여금을 처리하고 있는지 유보금을 처리하고 있는지 등등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단순하게 이익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채 변제 능력입니다. 부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남의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나쁘게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인데요. 부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동부채랑 비유동부채가 얼마만큼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부채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상환했는지, 그 다음에 또 어느 시기에 다시 차입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이런 사항들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세 가지 포인트인데 물론 더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만 체크를 확실하게 하셔도 이 회사의 가치를 판단할 때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팁이 될 거고요. 제가 매 강의마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으시다면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카이저였습니다.